경제와 투자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예민수의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올해 중국이 굉장히 큰 키워드죠. 우스갯소리로 제가 차이나를 보는 분과 안 보는 분은 투자자들이 차이가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중국을 둘러싼 이슈들이 워낙 많습니다. 경기 회복, 제로 코로나부터 해서 최근에 미중 간의 갈등까지 또 양회도 앞두고 있군요. 오늘 KB증권 박수연 신흥시장 팀장님과 함께 주요 이슈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신흥시장을 쭉 팔로우 하시는군요. 뭐 중국, 최근엔 또 인도 이런 데가 뜨거워서. 맞습니다. 해외 출장 많이 다니시겠네요. 아쉽게도 중국은 코로나 이후로는 사실 방문을 못했고요. 네. 오늘 또 단기 비자 이슈가 조금 해소 국면에 들어가다 보니까 하반기 정도엔 또 중국에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러워서 하는 말씀이에요. 리서치하러 가시니까. 얼마 전에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트럼프 시절에 굉장히 붙었을 때는 저희도 뭐 투키티데스 함정 이런 책 많이 읽었거든요. G2 간의 갈등. 조금 완화되는 것 같다가 정찰 풍선 문제로 또 지금 골이 좀 깊어지고 하는데요. 미중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아쉽게도 사실 그 전에는 미중 간의 기류가 뭐 긴장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과거 대비해서는 조금씩은 해소되는 분위기로 전개가 되나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다시 정찰 풍선 이슈로 조금 되돌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좀 살펴보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한 게 아니고 상당 부분 시간을 두고 격추를 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걸 보면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과 강대강으로 치닫는 것은 지금은 좀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자 보도를 보면 미국 증시에 중국 기업이 하나가 또 추가로 상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을 압박하고자 했던 어떤 과거의 패턴과는 또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라 일단은 저는 상반기 정도는 미중 간의 이 갈등이 완전한 해빙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굉장히 우려할 정도의 수준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하반기부터는 조금 유의하실 필요가 있는 게 내년에 5월 달에 대만의 총통 선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중 어떤 강경책들이 본인들의 정치 기반을 다지는 데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반기부터는 미중 갈등이 다시 좀 수면 위로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정찰 풍선 말고도 뭐 또 비밀 경찰국을 주요국에 운영한다. 우리나라도 이슈가 됐었고요. 뭐 뉴욕에도 뭐 그랬는데 그 얘기를 깊게 하면 시간이 또 많이 쓰니까 안 되고요. 3월 하면 이제 전통적으로 중국의 두 개 큰 회의, 정협과 전인대 양회의가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이제 3기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건데요. 자료들 쓰신 거 보면은 또 뭐 중국식 현대화 이런 새로운 단어들이 좀 눈에 띕니다. 뭔가 좀 새로운 기치를 표방하게 되는 건가요, 이번에? 중국식 현대화가 굉장히 뭔가 프레임이 커 보이긴 하는데요. 여기에서 핵심은 결국은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을 하면서 이제는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라 집중 영도 체제. 그러니까 한 명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런 구간에 넘어왔고 결국은 이제 큰 정부를 지향해 나가겠다. 이런 큰 프레임 하에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중국은 정부 정책이 너무나 중요했는데 이제는 그 중요도가 더 격상됐다라고 볼 수 있고 이번 양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앞으로 정말 본인이 장기 집권에서 어떤 그림을 그려갈지가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서 핵심은 결국 제가 계속 자료로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안보 전략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결국 글로벌에서의 어떤 입지를 강화하는 데 갈 수밖에 없고 지금 이 탈세계화의 기류에서 본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결국은 안보 전략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거는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고요. 거기서 핵심 두 가지는 중국이 계속 현대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안보 카테고리 안에서도 데이터 안보, 에너지 안보 이렇게 두 가지가 핵심이지 않을까. 시장도 좀 여기에 가장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경제 중심 이런 걸 표방할 것 같은데 안보 전략을 한다고 하니까 좀 긴장되는데요. 뭔가 이제 갈등이 있을 소지가 많아서 그런데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중요한 키워드들을 계속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데이터 또 에너지 이런 쪽이고요. 저희가 만드는 표 가운데 이게 중국 리커창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지금 말씀하신 건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지수도 있습니까? 리커창 지수?
이게 원래는 사실 리커창 총리가 본인이 당서기였던 시절에 네.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을 이끌어가기 전에 발표했던 지수인데 네. 또 워낙 경제학자 기반이시다 보니까 중국의 GDP 여러 가지 항목들 대비해서 세 가지 지표를 보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포인트를 집어주신 네. 건데요. 이게 철도 운송량, 그 다음에 은행 대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력 소비량 이렇게 세 네. 가지를 조합한 지수입니다. 보면은 제가 이거를 정리해드린 이유가 중국이 아쉽게도 1월, 2월 달에 경제 지표가 발표가 안 됩니다. 예. 중국은 1, 2월을 합산해서 3월 달에 같이 발표를 해요. 근데 지금이 앞에 서두에도 말씀 주셨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글로벌 내에서도 중국의 리오프닝에 다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데 정말 리오프닝에서 중국 경기가 얼마큼 좋아졌는지를 볼 수 없는 깜깜이 기간을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가 리오프닝 지나고 나서 1, 2월을 조금 경제 지표가 안 나와도 참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요건 이제 월간으로 나오는 데이터라서 예. 이거를 제가 추정해서 한번 볼 수 있겠다라 해서 정리를 해본 건데요. 아쉽게도 12월 달에 리오프닝 했지만 보시면 옆에 끝이 막 굉장히 두드러지게 올라가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오프닝 효과가 굉장히 강하게 우리가 예상했던 건 보복 소비였거든요. 보복 소비, 굉장히 강한 반등 두 가지를 기대했던 건데 아직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네. 경제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조금씩 분야별로 보면요. 중국도 이제 부동산 시장이 늘 이제 아픈 손가락? 네, 손가락 정도가 아니죠. 아픈 팔다리인데 헝다 사태가 있었는데 그래도 뭐 사회주의라 그런지 그냥 뭐 디폴트 나고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진 않고 또 굴러굴러 가더라고요. 근데 부동산은 굉장히 어렵고 우리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위기가 와서요. 올해 중국 경제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신 게 부동산은 어찌 보면은 중요한 기능을 하는 뭐 심장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네. 그 근처에 있는 기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네. 있어요. 부동산 기반으로 여러 가지 이 재정들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중국 정부도 규제를 하다가 갑자기 완화를 하고 지금은 살짝 부양 쪽으로 분위기를 좀 선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 이유가 첫 번째 배경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헝다 같은 이런 기업들을 애초에 왜 중국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했는가. 중국은 부동산의 이 덩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통화 정책을 써서 돈을 풀면 뭐 다른 나라도 비슷하죠. 중국 정부가 원하는 건 육성하고 싶은 이 아까 말씀드린 안보 전략에 맞닿는 게 사실은 대부분이 제조업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크게는 인프라랑 연결되는데 그런 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지 않고 모두 다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체질 개선을 위해서 중국 정부가 나서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칼을 휘두른 건데 그게 본인의 너무 중요한 기관들을 건드리다 보니까 지금 선회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리스크를 안정화하고 우리가 좀 천천히 나가자 이런 방향성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다행스럽게도 지금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중국의 부동산 이 중공 물량이 마이너스 30% 이상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이 캐시플로우가 어마어마하게 망가지게 되는데 지금 다행히 이게 3개월 이상 꾸준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공 면적이 올라온다는 측면에서 리스크 관리는 어느 정도 되고 있다. 다만 아쉬운 건 이제 중공 면적이라는 거 우리가 부동산의 이 큰 프레임을 보자면 부동산을 공급하는 쪽에서의 이슈는 그래도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는데 이제 반대편에서 매매, 사주는 쪽, 수요 쪽이 중요한데 여기는 아직까지 크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앞에 말씀드린 리커창 지수랑도 조금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데 실제 리테일 단, 소비 단에서의 이 받아들이는 경기나 심리 쪽은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대출도 좀 살펴보면요. 대출을 크게 두 가지 주체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기업과 가계를 나눠보면요. 가계 대출은 어마어마하게 아직도 빠지고 있습니다. 기업 대출은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헝다 같은 부동산 디벨로퍼한테 자금을 중국 정부가 다시 공급해주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어서 이렇게 괴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핵심은 리커창 지수나 여기에도 또 대출이 들어가기 때문에 항목에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내수 경기가 정말 얼마큼 살아나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이렇게 핵심을 팍팍 집어서 얘기해 주시는 분은 KB증권의 박수현 신흥시장 팀장님이고요. 중국과 관련된 이슈들 고급진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소비 얘기는 아까 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국이 생각보다 빠르게 전인대쯤 올 봄쯤 풀 것 같았는데 워낙 거기도 민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빨리 푼 거 아닙니까? 코로나 정책을. 그러면서 뭐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들이 있어서 국내 주가도 좀 관련돼서 오르긴 했는데요. 중국의 이제 리오프닝이나 수요 이런 쪽에서 이제 얼마나 좀 그런 게 주가 내지는 효과가 반영될 건가? 그 관련해서 또 어떤 것들을 좀 포인트로 봐야 될까요? 중국의 리오프닝을 볼 때 네. 제가 지표가 안 나와서 계속 짚는 네. 부분도 있지만 제가 지난해 올해 중국을 바라볼 때 한 가지 좀 내가 이 리오프닝에 대해서 간과한 게 뭘까? 저도 굉장히 초반에 이 보복 소비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 중에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조금 지금 안 맞고 있어요. 네네. 왜 그럴까를 좀 되새겨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관성의 법칙을 좀 놓친 게 아닌가. 이 예를 제가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는데 네. 가장 많이 와닿으시더라고요. 우리 30일 날 마스크 해제했는데 밖에 나가시면 거의 80% 이상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다니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그동안 지속해 왔던 거를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네. 이 심리가 굉장히 강한 부분이 반영이 되는 거고 중국은 제가 놓쳤던 부분은 3년이라는 기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제로 코로나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나라는 다른 부분이 중국은 3년 동안 임금이 오히려 따로 떨어졌습니다. 임금이 떨어졌고 하락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동산 가격, 자산 가격 떨어졌고 그래서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는 이러한 관성을 3년 동안 유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복되려면 당장 풀었다고 해서 지금 올라가는 게 아니고 최소한 4에서 5개월 정도 좀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은 비자 이슈나 이런 걸로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모멘텀이 좀 나오고 있기는 네. 한데요. 저는 본격적으로 소비가 올라가면서 우리가 정말 어닝이 스테이블하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소비단에서 보려면 중국이랑 연결돼서 하반기가 조금 더 그 예. 모멘텀이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인들의 그 인구수에서 나오는 저력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예. 제가 오래된 일인데 코로나 전에 상하이에 동방명주 가서 올라가려고 줄 섰다가 엄청 후회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몇 시간을 기다렸던. 그래서 보복 소비가 나타나게 되면 또 그 추세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섣불리 좀 땡겨 쓰기는 어렵다는 얘기이시고 아까 이제 지표도 이제 1, 2월 달에 좀 안 나오게 되면 중국 정부는 뭐 지표를 좀 또 어느 정도 통제하니까 그게 오히려 1, 2월 막 회복이 안 될 때를 지나가고 3월쯤에서 좋은 지표가 나오고 이러면 또 붐업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안 좋은 소식이 좋은 소식이 좀 될 수 있는 구간은 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가 당연히 올해는 개선되는 그림을 바랄 텐데 네. 리오프닝을 해서 효과가 생각보다 강하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부양책을 크게 내놓을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 데이터를 좀 그래도 나온 걸 살펴보면 춘절 소비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진 않았어요. 예. 보복 소비라 하면 코로나가 없던 시점 2019년 대비해서 소비가 강해야 되는데 2019년보다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니, 중국인들도 아무리 뭐 그러더라도 춘절 때까지는 코로나가 이 상당히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지 않았을까요? 근데 3년 만에 고향에 내려가는 거라 네. 사실상 기대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소비주가 네. 상대적으로는 강세였는데 그 이후부터는 거의 역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뤄봤을 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리오프닝을 했는데도 생각보다 소비의 힘이 이렇게 강하지가 않네. 부동산 쪽도 아직 매매가 본격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래서 양회에서 저는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오히려 보수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리오프닝 네. 이슈를 보고 지금은 오히려 반대의 경우를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예, 이번에 이제 중국 관련한 사실은 얘기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대외 관계도 그렇고 내부적인 뭐 인구 구조라든지 뭐 이런 트렌드 변화는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제한된 시간에 다 못하고 그거는 이제 박수현 팀장님 자료나 영상들을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저희는 제한된 시간인데 이번에 이제 약간 투자적 관점에서 이제 섹터나 자금 흐름이나 이런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사실은 중화권에서도 자금을 우리도 그렇고 작년 뭐 상반기까지 많이 빼다가 최근에 외국인 자금들이 우리 시장도 그렇고 중국 쪽으로 꽤 유입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팩트 체크 좀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어떤 것들을 주로 외국인들은 또 중화권 증시에서 뭘 사나요? 중국의 외국인 자금이 연초로 굉장히 빠르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사실 팔았던 거 대비해서 올해 1월 달에 팔았던 물량을 거의 다 샀습니다. 한 달 네. 만에. 네. 굉장히 많이 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주로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과 중국 내부 자금이 사는 게 극도로 이제 뭐랄까요, 괴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외국인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종목들, 백주, 귀주, 모태주, 네, 네. 오량액, 그다음에 면세점 이런 것들 위주로 사셨고요. 중국 내부 시총도 자금 크고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그죠? 맞습니다. 예, 예. 소비의 정말 대표주라고 볼 수 있는 네. 것들 위주로 많이 매수를 한 상황이고 중국 내부 자금들은 주로 IT, 텍, 하드웨어 쪽을 많이 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제가 앞에 꼽아드렸던 중국 정부가 원하는 안보 전략에 맞는 부분들입니다. 네. 중국이 계속해서 이 중국 제조 2025를 말하면 기억하시겠지만 미중 갈등의 시작이었던 이게 미국이 자꾸 여러 가지 뭐랄까요 규제를 걸어오니까 요 용어를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신형 인프라, 우리가 새로운 인프라를 맞아요. 하겠다라고 하다가 지금 이거를 4대 안보 전략으로도 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보 전략 안에서 키워드 핵심이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네. 근데 데이터, 에너지. 네, 네. 그리고 데이터는 결국은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이 빅데이터를 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확보하는 게 지금 큰 전략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중국도 사실 챗 GPT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네. 여기 같이 연결되어 있는 연결선상이 있기 때문에 AI나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쪽의 흐름을 주로 중국 내부 자금들이 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마오타이 만드는 마오타이는 술 이름이고 회사가 뭐죠? 거기 지난번에 봤더니 시총이 물론 그 주가 변동 따라 다르지만 한 삼성전자급이던데요, 시총이 그죠? 맞습니다. 스케일이 엄청 크더라고요. 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섹터 AI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AI는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불을 붙였고요. 거기 이제 구글도 원래 원조는 우리거든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중국도 바이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중국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며 글로벌 경쟁에서의 그 AI의 주도권은 누가 쥐고 갈까요? 정말 아쉬운 부분이 글로벌에서 중국이 주도권을 쥐기에는 미국의 제재 때문에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국 내부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거는 중국 안에 내수 경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서 독점적인 지위만 가져갈 수 있어도 사실 이제 매출액 단에서는 결국 가격과 전체 규모, Q 이렇게 두 가지를 곱해서 나오는 건데 이 함수에서는 중국 안에서만 독점적인 지위를 점해도 꽤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그래서 바이두에 대한 기대감들이 사실 좀 여전히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얼만큼의 퍼포먼스를 내줄 건지 실제 아웃풋이 얼만큼 나오는 건지는 여전히 좀 의구심이 있어서 주가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좀 변동성은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긴 합니다. 네. 앞서 이제 IT 얘기에 조금 이따 IT를 좀 더 여쭤보고 지금 이제 우리 투자자들은 중국 시장에 대해서 한동안 옛날에 후강통, 성강통 얘기할 땐 투자자를 좀 많이 하시다가 좀 지쳤거든요. 그러나 이제 중국이 미국한테 견제는 맞지만 말씀하신 내수 시장이나 이런 게 크기 때문에 중국에 상장된 전기차 ETF 이런 거는 꽤 투자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국인들도. 그런 흐름들은 여전히 좋습니까? 전기차나 재생에너지 쪽은 여전히 좀 저는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조금 더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하시자면 재생에너지가 조금 더 좋은 카테고리인 것 같고요. 전기차를 좀 더 단기적으로 보는 이유는 지금은 1, 2월 지표가 없고 3월 달에 양회가 합산 지표가 3월 15일에 나오는데요. 네. 3월 4일에서 5일 날 양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경기가 얼만큼 좋아졌는지를 보기 전에 정책을 먼저 확인하기 때문에 정책 기반으로 중국 주식에 좀 흐름이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 정책에서의 결국 핵심이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그 안보 전략, 두 번째로는 그러면 소비 부양을 얼마나 할 것인가. 여기서 핵심이 전기차 보조금입니다. 예. 전기차 보조금이 지난해까지 원래 마지막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서프라이즈로 물론 전국은 아니지만 상하이시가 전기차 보조금을 올해 연장해 줬습니다. 예. 그럼 보통 과거의 패턴이 상하이시 같은 대도시가 하나의 보조금 정책을 발표하면 딴 데도 또 뒤이어서 따라하겠군요. 하는 패턴을 보여서요. 그런 기대감으로 전기차는 좀 더 단기적인 시약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좀 예. 예정하기는 단정 짓기는 어려워서
그게 양회 때 발표가 되면 당연히 서프라이즈라서 전국으로 확산이 되면 더 좋은 영향일 거고요. 그렇지 않을 혹은 기대보다 보조금 규모가 조금 더 작을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기대감으로 달리고 있는 게 아직 실적으로 연결이 된 게 아니라 그런 걸 좀 대비해서 굉장히 중장기적인 시야보다는 전기차는 조금 더 한 3개월 정도 텀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재생에너지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전기차야 워낙 그 시장 자체가 성장하는 산업이니까요. 네. 좋게 본다고 하고 오늘 좀 이제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뭐 경제, 내수 뭐 이런 것보다도 많이 얘기하신 단어가 이제 중국의 지도부의 속내가 이제 안보 전략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투자를 하든 뭐 ETF를 통해서 간접으로 하든 뭐 그와 관련된 뭐 데이터나 IT나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겠네요. 네, 그래서 네. 지금은 저는 오히려 소비보다 네. 중국의 정부가 어디 쪽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지에 방점을 맞추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좀 소비로 오히려 이 모멘텀에 넘어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중국에도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흐름이 꽤 괜찮아서요. 예. 이런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수 ETF로 만약에 접근하신다고 하면 전기차는 창업한 같은 차이넥스트라고 아시는 예. 요 지수가 좋을 것 같고 조금 장기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안보 전략에 중국의 좋은 기업들을 많이 담고 있는 CSI 500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를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주식, 국내 주식들 많이 다루시는 분들과 얘기할 때는 일단 중국 모멘텀은 중요한데 뭘 볼 거냐? 1차적으로는 리오프닝에 따른 뭐 소비나 이런 걸 보더라도 다음은 중국이 내수 부양하게 되면 결국은 제조업을 하기 때문에 소재라든지 철강, 석유화학 이런 쪽에 이제 좀 탄력을 받을 거라고를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팀장님 그런 얘기는 안 하셔서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동감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후순인가요? 저도 올해 그냥 연간으로 보자면 그쪽에서의 기대감은 여전히 있는데 예. 지금은 시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언제 어느 쪽을 공략할 거냐가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말씀 주신 쪽은 상반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하반기 쪽에 경기가 한번 훈풍이 훅 돌아서 올라올 때쯤 그런 쪽의 흐름이 좀 더 좋아질 것 같고요. 지금은 지난해 11월부터 워낙 3개월 동안 기대감으로 끌어올린 이 멀티플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와 있고 이거 대비해서 기업 이익은 아직까지 만족하는 수준을 계속 올라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실망감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게 정말 두 개가 크로스가 나오려면 저는 빠르면 이제 2분기 중후반 늦으면 하반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상반기에는 네. 조금 정부가 어디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지 이런 쪽에 보시는 전략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얻습니다. 핵심적인 키워드 말씀해 주신 것도 그렇고 지금 사실은 중국이 연말부터 해서 리오프닝 했으니까 양회 봄에 좀 리오프닝 관련주를 한번 좀 확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나면 이제 관심 떨어질 거예요. 근데 오히려 실질적으로 숫자가 나오고 모멘텀이 나오는 것은 사실은 1, 2분기보다 더 중반, 하반기로 갈 수 있다. 좋은 아이디어고요. 중국 증시 최근 흐름 어땠는지 보고 뭐 또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될 거 이렇게 좀 두 가지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는 보니까 뭐 거의 우리 증시랑 뭐 비슷하네요. 작년 이제 코스피 보는 것 같아요. 작년에 여름쯤에 한번 올랐다가 밀렸다가 10월쯤 올라온 비슷한 흐름들인데 중국 증시 최근 흐름이나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중국이 지수가 전체 이렇게 올라가는 힘이 강하려면 어쩔 수 없이 부동산 그리고 소매 판매라고 하는 지표 예. 그 두 가지랑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면 궤적이 거의 유사하게 움직여요. 특히나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부터는. 그래서 전체 지수가 막 끌어올리는 힘이 강하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소비의 이 힘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더 강할 수 있어서 오히려 모두 다 한 방향으로 사실 올해를 바라볼 때 지난해 예. 상저하고를 봤었는데 그러게요. 중국은 정말 좀 그렇게 전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중국은 사실 지금 상고하저를 걱정하셨는데 소비 관점에서는 오히려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예. 좀 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상반기는 조금 더 종목의 강세 흐름이 강할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그 안보 전략에서는 종목들이 더 많아서요. 저희는 이 시간이 제한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급합니다. 뒷부분에는 한 1분 정도 시간이 있어서 좀 말씀하신 것들 중국 투자에 관한 아이디어 조금 포인트 압축해 주실래요? 네. 중국은 그래서 연결돼서 보시자고 하면 우리나라도 같이 포함해서 소비주는 지금은 압축 포트폴리오로 정말 좋아 보이는 쪽으로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브로드하게는 중국에서 말씀드린 에너지,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같은 쪽,
그 다음에 데이터 관련되어 있는 텍이나 하드웨어, 여기 이제 빅테크는 아니고 정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같은 이런 쪽에 좀 더 집중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B증권 박수현 신흥시장 팀장님과 함께 중국 관련된 이야기 다각적으로 깊게 얘기해봤고요. 모멘텀이 이제 또 하반기 쪽에 주목할 게 많다 그러셨으니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책임지시고 하반기쯤 2분기쯤 다시 한번 오셔가지고 변화되는 걸 한번 좀 체크해 주시면 고맙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딥사이즈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십시오. 예,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